나는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고개를 떨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8살의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겨진 건 눈물과 어린 자식들 뿐이었지요.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내 손을 붙잡고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하고 울부짖던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고 키워내겠다고요.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라. 12살 된 큰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도울게요. 나는 이제 어른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오직 부모라는 책임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는 공사판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흙과 돌을 나르며 등줄기에 땀이 흘렀고 밤에는 망노동 현장에서 철근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늘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잊혔습니다. 어느 여름날 폭염 속에서 시멘트를 나르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을 끼얹어 주며 이봐, 죽으려고 작정했나? 좀 쉬어가며 해했지만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고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싸게 해주세요. 시장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흥정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몇백 원 손해였지만 단골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배불리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하나 둘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다 자라 집을 떠났을 때 문득 집 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혼자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아이들은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침밥을 혼자 차려 먹고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쓸쓸하게만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나는 지금의 그녀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에서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을 때 뒤에 서 있던 그녀가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꼭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도 어려 있었지요. 그녀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혼자 사는 게 벌써 10년째예요. 처음엔 적적하더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담담히 말했지만 홀로 살아가며 눈빛에는 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라서였을까요?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요? 그녀가 몇 번 제안했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부부잖아. 서류가 무슨 소용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랑에는 서류가 필요 없다고 여겼죠. 명절이면 같이 음식을 장만하고 대소사 때에도 언제나 나란히 섰습니다. 내 자식들도 그녀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 역시 그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자 그녀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진짜 할머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명의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2층은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1층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낮에는 가게 문을 열고 함께 손님을 맞으며 소일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냥 수다를 떨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그녀는 인심이 좋았습니다. 밤이면 가게 불을 끄고 둘이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결과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말기래요. 수술도 어렵대요. 그 순간 내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첫 아내를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또 짐이 돼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지킬게. 투병 생활은 길고 힘겨웠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녀는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물 좀. 그녀의 가는 목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나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없어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빨대를 물컵에 꽂아 그녀의 입가에 갖다 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나는 매일 병원에 들러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어떤 날은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나는 더욱 꽉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조금 더 힘내봐. 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내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당신 혼자 남을 게 걱정이야. 우리 사는 빌라 당신 이름으로 남겨둘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낳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속에는 빌라를 내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결국 2년의 투병 끝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에서 일직선이 그어지는 소리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돌아온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정막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유언에 따라 집을 내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내 곁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나는 매일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아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거기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낯선 발자국 소리가 계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무겁게 내려앉는 발자국이 제법 오래 머물더니 이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3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굴은 전혀 본 적 없는데도 묘하게 그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야?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내의 전원,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전 전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그 아이들,
그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에요. 장남으로 보이는 남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너희 어머니가 직접 남긴 유언 공정증서.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했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내 명의로 옮겼어. 그러나 그들은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주제에 무슨 권리로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간단 말입니까? 당신은 그냥 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둘째 딸로 보이는 여자가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냥 같이 사신 거죠. 그런데 죽자마자 재산까지 다 가져가다니 양심이 있으세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20해 넘게 함께 했던 시간, 그녀와 나눈 웃음과 눈물, 삶과 죽음을 함께 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남이 아니야. 그녀와 나는 부부였어. 서류 한 장 없을 뿐 진짜 부부였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장남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결국 그날 밤 나는 그들이 내뱉은 마지막 말을 들으며 현관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우리 겁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유언장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놓인 화분도 벽에 걸린 사진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지만 그 위로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덮쳐왔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내 앞에 서서 수줍게 웃던 표정. 병상에서도 나를 보며 미안하다 중얼거리던 모습. 당신과 함께라 다행이요. 나는 행복했소.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없는 이 집에서 나를 몰아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결국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변호사 우진서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은 자식들이지요.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병든 아내 곁을 끝까지 지킨 것도, 이 집을 함께 꾸려온 세월도 다 무시되는 겁니까? 법은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남긴 유언 공정증서는 유효합니다. 공증을 받았고 형식도 완전합니다. 따라서 빌라 소유권 이전은 정당합니다. 잠시 안도의 숨이 나왔지만 곧 그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전부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아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생일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내 자식들과 함께 웃는 모습. 다음은 여행 기록이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 속에는 우리가 다녀온 장소와 날짜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 바닷가에서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 영수증까지. 여보, 당신이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 놓은 게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었어. 또한 우리는 공동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가게 수익과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우리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부부처럼 삶을 나누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하나 모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살아온 시간은 허공에 흩어질 수 없어. 아무리 법이 차갑다 해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으니까. 마침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내 발걸음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법정 맞은편에는 아내의 전원 자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난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피로 맺힌 인연이지만 정은 남지 않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자식들 중 장남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엄마의 남편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엄마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아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부였습니다. 20해 넘게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모른 채 단지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남이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법정 안은 싸늘했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곁에 서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듯한 온기, 미소 짓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가족사진, 여행기록, 공동통장 내역, 주민등록 등본, 판사의 눈빛이 서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피고와 고인이 가족처럼 생활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내 자식들 결혼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사진들, 또한 이 통장 내역을 보시면 20여 년간 공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진 한 장, 통장 내역 몇 개로 혼인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단순한 동거일 뿐입니다. 재판은 몇 차례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엄마의 재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남한테 빼앗긴다니. 나는 그 말이 억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식들을 그리워하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더욱 그리워했지요. 나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식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재산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면서 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 고인이 생전에 자식들과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재촉에 장남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즉 엄마의 전 남편이 만약 한국에 있는 엄마와 연락하면 학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재산만을 찾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혈연관계가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고는 고인과 20여 년간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고 고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남기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수십 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식의 도리일까요?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 해도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권은 없습니다.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최종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고인과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부부인데 서류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선 나는 숨을 고르며 판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미숙 씨와 고인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된다. 또한 고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 잠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인정한다. 따라서 빌라 시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빌라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보금자리 아내가 남겨준 집 자체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 가게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가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알겠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내가 남긴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소. 오늘도 나는 그녀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